어지러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형, 어지러워요. 파도가 거칠게 출렁이는 갑판 위에서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처럼 순수한 눈빛을 가진 그 남자, 강우진. 그는 이복형의 말만 믿고 이 배에 올랐습니다. 우진아, 형이 좋은데 데려가 줄게. 아버지도 네가 좀 쉬었으면 하신대.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 거짓이었는지 우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느렸던 그에게 사람의 악이란 너무나 먼 세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 그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담장이 라디오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복이 술술 들어온대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우진이 태어난 날, 강산그룹 회장 강철민의 얼굴엔 실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정실 부인이 낳은 둘째 아들. 그러나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발달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진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우진은 자랐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늦었고 글을 읽는 것도 더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죠. 정원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밤새 돌보고 집안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달려가 도왔습니다. 우진 도련님은 천사 같으세요. 오랜 집사 박현수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 회장의 눈엔 그저 쓸모없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큰아들 강우석은 똑똑하고 야심만만했죠. 명문대를 나와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회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우진은 그런 형을 존경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형이 건네는 사탕 하나에도 환하게 웃는 순수한 동생이었죠. 그런데 5년 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우진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우진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 바보 아들은 어떻게 되려나? 재산 분쟁이 시작되겠네. 우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떠났는데 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1년도 채 안 돼서 강철민 회장이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20년 연하의 여배우 출신 한세라. 그녀에겐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민재, 우진과는 달리 영리하고 계산적인 청년이었죠. 우진아,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한세라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우진은 몰랐습니다. 그저 새 엄마가 생겨서 좋다고,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기뻐했을 뿐이죠.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우진의 형 강우석과 새엄마 한세라, 그리고 한민재. 이 세 사람은 금세 한편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유산 상속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우진 도련님도 엄연히 회장님의 친아들 아니십니까? 박현수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세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집사님, 우진이는 회사 경영 같은 건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평생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주는 게 그 애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형이랑 민재 형이 회사 잘 운영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우진의 눈빛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진은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의 자리는 구석으로 밀려났고 가족회의에서는 아예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우진은 그저 정원을 가꾸고 강아지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강우석이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우진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버지 병세도 안 좋으시고. 괜찮아요, 형. 형이 좋은 곳 알아.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인데 거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며칠만.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다요? 저 바다 좋아하는데.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배 타고 가는 거야. 형의 따뜻한 말에 우진은 그저 고마웠습니다.
형이 자신을 챙겨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죠. 하지만 그날 밤, 대저택 서재에서는 섬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세라가 와인 잔을 돌리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우진이는 원래 머리가 약한 애잖아. 배 타고 섬 구경 갔다가 실종됐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가엾은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강우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로는 몇 달 못 버티실 겁니다. 그 전에 우진이 문제를 정리해야 해요. 저 바보 때문에 상속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세 사람의 눈빛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진은 이미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죠.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박현수 집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형, 저 왔어요. 선착장에 우석이 준비한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죠. 우진은 그가 좀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형이 믿는 사람이니 괜찮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잘 다녀와, 우진아. 푹 쉬고 와. 응, 형. 고마워. 배가 출발했습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며 우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챙겨준다는 사실이 그저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가 향하는 곳은 휴양이 아닌 죽음의 바다였으니까요. 배는 몇 시간째 바다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이 났던 우진도 점점 멀미로 고생하기 시작했죠. 아저씨,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우진이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은 대답 없이 담배만 피워 물었습니다. 그 무관심한 태도에 우진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드디어 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진이 상상했던 아름다운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무인도였죠. 여기에요? 내려. 선장의 차가운 명령에 우진은 얼떨결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모래사장 위에 발을 디뎠을 때 갑자기 배의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저 아직 여기서 살아남아 봐라. 바보 도련님. 선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는 빠르게 방향을 틀어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우진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분명 좋은 곳이라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섬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우진은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자신이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조금씩 그의 순수한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형,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질 테니까요. 우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을 열어보니 옷 몇 벌과 물 한 병, 그리고 초콜릿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형이 준비해준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짐이 사실은 죽으라고 던져준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우진은 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풀들이 다리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쉴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한편 육지에서는 강우석과 한세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모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어요. 그래.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우진이가 실종된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될 거야.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한세라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엾은 우진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한 자는 도태되는 법이니까.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현수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야, 이 늙은이가? 강우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진 도련님을 어디 보내신 겁니까? 어젯밤 대화 다 들었습니다. 한세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도 문제네요, 박 집사님. 지금 당장 우진 도련님을 데려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경찰이요? 무슨 증거로? 우진이는 자발적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배를 타고 섬 구경을 가고 싶다고 했죠. 혹시 사고가 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겠지만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강우석이 천천히 일어나 박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집사, 당신은 오랫동안 우리 집안을 섬겼어. 그러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나쁠 거 없을 거야. 알겠지? 박현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력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권력도 없는 한낱 집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현수는 자신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인도로 돌아가 볼까요? 우진은 겨우 바위 틈새 같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는 그곳에 짐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은 초콜릿 몇 개뿐이었습니다. 아껴 먹어야 해. 우진은 초콜릿 하나를 조금씩 녹여 먹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어렸을 때 형이 이런 초콜릿을 주곤 했었죠. 우진아, 이거 먹어. 형이 산 거야. 그때의 형은 진짜로 자신을 아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다 거짓이었을까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무인도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집어삼켰고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숲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고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죠. 우진은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로하듯 부드럽게. 우진은 그 바람을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잠은 거의 오지 않았지만 우진은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죠. 형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수가 없으면 며칠도 못 버티니까요. 그는 섬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운 좋게도 섬 한가운데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맑은 물을 보았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살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물을 마시는 순간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초콜릿은 이미 바닥났고 섬에서 먹을 만한 걸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나무 열매들을 봤지만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잘못 먹었다간 독에 중독될 수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진의 몸은 나날이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쓰디쓸 뿐이었고 조금 있다가 배탈이 났죠. 화장실도 없는 무인도에서 설사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거울도 없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초췌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으며 머리는 헝클어졌죠. 얼굴엔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깔끔하고 순수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진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혹시 배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평선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바다뿐이었죠.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외침이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이 섬에서 굶어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며 무언가를 해변에 남기고 갔습니다. 우진은 다가가 봤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파도에 휩쓸려 모래사장에 떨어진 거였죠. 아직 팔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우진은 재빨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이었죠. 물고기는 그의 손 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죽여야 하나? 하지만 배고픔이 모든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그는 바위에 물고기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물고기가 축 늘어졌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죠.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살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순수함만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불을 피우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우진은 TV에서 본 대로 나뭇가지를 비벼봤지만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결국 그는 날 것으로 물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살을 뜯어먹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날 밤 우진은 처음으로 배를 채운 채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날생선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선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형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이리 와. 우진은 꿈속에서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형의 얼굴은 갑자기 차갑게 변했고 그를 바다로 밀어버렸죠. 우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진은 조금씩 섬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날카로운 돌로 나무를 깎아 창을 만들었고 그걸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수십 번 실패했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죠. 조개를 채취하는 법도 배웠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구별하는 법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생존 본능이 그를 변화시킨 거죠. 순수했던 재벌 2세는 사라지고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남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해변가에 큰 글씨로 HELP라고 썼습니다. 돌멩이를 모아서 만든 글자였죠. 혹시 비행기가 지나가면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점점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대로 평생 여기서 사는 건가? 아무도 찾지 않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섬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일몰을 보고 싶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형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언덕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죠. 그냥 이대로 얼어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분명했습니다. 섬의 반대편에서 빛이 나고 있었던 거죠. 우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그는 급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구조될 수 있는 건 아닐까? 희망이 가슴속에 불타올랐습니다. 우진은 숲을 헤치며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섬의 북쪽 끝,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랜턴을 들고 있었고요. 저기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람이 가득했죠. 허름한 옷을 걸친 수염투성이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요. 누구세요? 저도 이 섬에 표류해서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우진은 급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해칠 생각 없어요. 저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여자는 우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절벽 끝에서 비틀거렸죠. 우진은 재빨리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두 사람은 절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진은 그제야 그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죠. 까만 머리에 깊은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돈 사람 같았죠. 괜찮아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죽으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랜턴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한 빛이었던 거죠. 왜요? 이유가 뭐 중요해요? 어차피 살아봤자. 여자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우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살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절벽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죽고 싶었어요. 매일. 여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했죠. 가족한테 버림받았거든요. 쓸모없다고 바보라고. 이 섬에 버려졌어요.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짓 한 사람들한테 꼭 돌아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고. 여자의 눈에 뭔가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우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여기서 탈출해요. 어떻게요? 여긴 무인도예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요. 여자는 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간절함이 있었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정이에요. 제 이름. 저는 우진이요. 강우진. 둘은 그렇게 절벽 끝에서 만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두 사람. 서로의 손을 잡은 그 순간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은 3일 전에 이 섬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고 혼자 작은 구명보트로 떠내려왔다고 했죠. 동료들은 다 죽었다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었어요. 해양 생태계 관련해서. 그럼 배가 있었겠네요. 침몰했어요. 전부. 유정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처럼 엄청난 상실을 겪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유정을 자신이 만든 임시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바위 틈새를 엮어 만든 작은 공간이었죠.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아줬습니다. 여기서 한 달 넘게 사셨어요?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익숙해졌어요. 우진은 유정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샘물이 있는 곳도 알려줬죠. 유정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그녀에겐 무언가 신비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우진의 말을 경청했고 필요한 일은 묵묵히 해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낮에는 섬을 탐색하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저녁이면 모닥불 옆에 앉아 별을 바라봤죠. 어느 날 밤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는 왜 그렇게 착해요? 네. 가족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을 미워했을 것 같은데. 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유정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모닥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염으로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신기해요. 이 섬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덕분에 덜 외로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우진은 급히 시선을 돌렸죠.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거든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인도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요? 재벌집 아들 우진이는 가족에게 버림받아 무인도에 홀로 남겨졌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똑같이 절망에 빠진 유정을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정말 이 섬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진을 버린 가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우진과 유정은 이제 완벽한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협력하여 더 효율적으로 생존했죠. 그들은 섬의 구석구석을 탐험했고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감정이었습니다. 우진은 유정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유정 역시 우진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섰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유정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진 씨, 저기 봐요. 그녀가 가리킨 곳엔 표류물이 떠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들이었죠. 우진은 급히 바다로 들어가 그것들을 건져냈습니다. 이거 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이 판자들로 뗏목 같은 거라도 만들면 혹시 근처 섬이나 배가 지나가는 항로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변에서 주운 나무 판자들과 나무까지 덩굴을 이용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못도 없고 제대로 된 도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뗏목의 형태가 갖춰졌죠. 거의 다 됐어요. 우진이 외쳤습니다. 유정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우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닥불 옆에서 유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살려줘서. 그날 밤 절벽에서 만약 우진 씨 안 나타났으면 전 뛰어내렸을 거예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전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유정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별빛 아래 모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키스가 끝나고 유정은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섬에서
사랑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진짜 같아요. 이 감정, 진짜예요. 분명히.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을지 몰라도 그들은 서로를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뗏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해 보였죠. 우진은 몇 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물 위에 띄웠을 때 뗏목은 흔들리긴 했지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볼만해요. 그럼 언제 출발할까요?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출발해요. 날씨 좋을 때 가야죠. 그날 하루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챙기고 물을 담을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유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나침반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고장났지만 혹시 몰라요. 어디서 났어요? 원래 제 할아버지 거였어요. 평생 바다에서 사신 분이라 이걸 유품으로 받았죠. 우진은 그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바늘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의 상징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모닥불 옆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이 섬을 떠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죠. 무서워요? 유정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정 씨랑 같이라서 안 무서워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아니면 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둘 다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우진과 유정은 뗏목을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탔죠. 나무 막대기로 노를 저으며 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있어, 섬아.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섬은 지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정을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뗏목은 파도에 흔들리며 나아갔습니다. 섬은 점점 작아졌고 이윽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바다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일단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요. 그쪽이 육지일 확률이 높으니까. 두 사람은 묵묵히 노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물은 조금씩 마셨지만 금세 바닥이 날 것 같았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다뿐이었습니다. 우진의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정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조금만 더 힘내요. 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물뿐인 세상에서 그들은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신기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큰 화물선이었습니다. 저기, 배다.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살려주세요. 배는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견한 거였습니다. 우진과 유정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구조되는 겁니다. 화물선이 멈춰 섰고 선원들이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진과 유정은 그 밧줄을 타고 배에 올랐습니다. 선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죠. 어디서 오신 겁니까? 무인도에서. 표류했었어요. 얼마나 계셨는데요? 2달 넘게. 선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우진과 유정은 담요를 받아 몸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물과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진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자신을 버린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정과의 관계였습니다. 육지로 돌아가면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까? 화물선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내리는 순간
우진은 현실로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밥 비워가고 차들이 경적을 울렸죠.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2달간의 무인도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2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우진의 경우 재벌가 아들의 실종이라 뉴스에도 나갔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자신을 무인도에 버린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네, 연락주세요. 1시간 후 강우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과 당황이 가득했죠.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우진아, 너 어떻게 온 거야? 우진은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형,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살아서?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우석은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바보 같은 동생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셨어. 그래요? 정말로? 우진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강우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2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야 해. 왜 날 버렸는지, 뭘 숨기고 있는지.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한세라와 한민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놀람이 역력했죠. 어머, 우진아. 다행이야, 무사히 돌아와서. 한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강철민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건강이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방에 들어서자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이냐? 네, 아버지. 지금까지 어디서 있었던 거야? 왜요? 무슨 상관이에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진은 침대 옆에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전 알고 싶어요. 형이 왜 저를 무인도에 버렸는지. 누가 시킨 건지. 무슨 소리냐? 강우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우진아, 네가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형이 너를 버렸다니, 그게 무슨 증거가 있어요.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세를 부렸죠. 그리고 그 허세가 먹혔습니다. 강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선장이 다 털어놨어요. 누가 돈을 줬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게. 형,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터져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알아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한세라가 나섰습니다. 우진아, 오해야? 우석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혹시 선장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럼 제가 경찰한테 말해볼까요? 조사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죠.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우석과 한세라, 한민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공모가 읽혔죠. 강철민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다들 나가라. 우진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우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많이 변했구나.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뻔했으니까. 미안하다, 우진아. 아버지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그 말에 우진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형이 뭘 계획하는지? 아니야. 아버지는 몰랐어. 정말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도 막지 않으신 거네요. 결국 저는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거였어요. 우진아. 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우진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전 포기 안 해요.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고통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그 선언에 강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는 게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힘들었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거든요. 유정 씨, 저예요. 우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유정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우진 씨,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순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역시 날 반기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각오는 했으니까. 우진 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우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편은 유정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고마워요, 유정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나도요, 우진 씨. 전화를 끊고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무인도와 달리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우진은 박현수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집사는 우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박 집사님, 그동안 뭐가 있었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박현수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강우석과 한세라, 한민재가 우진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회장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제가 도련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박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건 형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복수도 그들 모두를 향해야 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약해 보이는 동생을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선장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 중 일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돈을 몰래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선장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부산의 한 선술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진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선술집은 허름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진은 선장을 만났죠. 선장은 우진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요? 놀랐죠? 선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얼마 받았어요? 난 몰라. 거짓말 마세요. 경찰한테 갈 거예요. 살인 미수로요. 그 말에 선장이 무너졌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받았어. 강우석이라는 사람한테. 녹음할게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강우석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감사합니다. 우진은 선술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죠. 서울로 돌아온 우진은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서재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우진은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강우진에게 전 재산의 40%를 상속한다. 40%. 엄청난 비율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강우석에게 30%,
한세라에게 20%, 한민재에게 10%였습니다. 우진이 가장 큰 몫을 받는 구조였죠. 그래서 날 없애려 한 거구나. 우진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그 40%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될 거였습니다. 특히 강우석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겠죠. 하지만 왜 아버지는 자신에게 가장 큰 몫을 준 걸까요? 우진은 유언장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우진이 사랑하는 내 아들 우진이에게 위 재산을 상속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던 겁니다.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자신을 믿었던 거죠. 바로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강우석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우진아? 형. 우진은 유언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날 죽이려 한 거죠? 강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몰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지. 근데 아버지는 너한테 더 많이 주려 했어. 바보 같은 너한테. 그게 형 멋대로 결정할 문제예요? 닥쳐.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넌 그저 운 좋게 태어난 것뿐이야. 강우석이 우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피했습니다. 무인도에서 단련된 몸이었죠. 강우석은 허공을 휘저으며 넘어졌습니다. 형, 이제 끝이에요. 난 모든 걸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감히. 네가 감히. 강우석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작은 과도였지만 충분히 위험했죠. 우진아, 넌 여기서 끝이야. 이번엔 진짜로 죽어. 우석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현수 집사였습니다. 그는 강우석을 뒤에서 붙잡았죠. 도련님, 도망가세요. 박 집사님. 우진은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강우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대저택을 빠져나와 거리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우진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 유산 횡령 시도, 모든 것을.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강우석과 한세라, 한민재가 조사를 받게 되었죠. 선장의 증언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재벌가 살인 미수 사건, 형제 간 유산 다툼으로 동생을 무인도에 버려 헤드라인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우진은 병원으로 유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유정 씨,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우석과 한세라, 한민재는 모두 기소되었죠. 살인 미수, 유기, 재산 횡령 시도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선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고요. 법정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추문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니까요. 우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무인도에 버려졌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형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죠. 강우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생의 안전을 생각해 여행을 보낸 것뿐입니다. 선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거짓말입니다. 우진이 끊었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저를 죽일 계획이었어요. 녹음 파일이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선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우석한테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우진을 무인도에 버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우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한세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우석은 징역 8년, 한세라는 징역 5년, 한민재는 징역 3년, 선장은 징역 6년. 모두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우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데 그저 허무할 뿐이었죠. 가족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우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형을 용서할 수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우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인도에서 절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전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 후 우진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감옥에 간 충격 때문이었죠. 아버지, 우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가족을 법정에 세워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아버지,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회사 경영하고 싶으냐?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어때요? 회장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안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넌 회사에 얽매이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유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우진에게 다가왔죠.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제 길을 가래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유정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우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유정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프로포즈예요? 네. 준비한 건 없지만 진심이에요. 유정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우진 씨. 저도 우진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누가 봐도 사랑하는 커플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결혼식이 아니라 소박한 성당에서의 예식이었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현수 집사와 몇몇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진과 유정에게 중요한 건 서로였으니까요.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정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죠. 제단 앞에 선 두 사람.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무인도에서 만났지만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요. 저도요, 유정 씨. 당신이 절 살려줬어요. 몸도 마음도. 이제 평생 함께해요. 절벽 끝에서 만난 우리. 이젠 함께 걸어가요. 네, 약속해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키스를 나눠도 좋습니다. 우진과 유정은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빌렸죠. 그곳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진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유정 씨랑 있는데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무인도에서 만약 저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마 죽었겠죠. 아니면 미쳐버렸거나. 저도요. 그날 밤 절벽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우진 씨가 나타났잖아요. 천사처럼. 전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무인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빛나니까요. 1년 후 유정이 임신했습니다. 새 생명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우진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절대 버림받는 일 없게 제가 지켜줄게요. 우리가 함께 지켜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죠.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 그 의미를 담아서. 강철민 회장은 손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미래구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근데 이 아이는 재벌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울 겁니다. 그게 좋겠구나. 회장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을 맞았죠. 우진은 아버지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강우석과 한세라, 한민재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강우석은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형, 정말로 미안해. 네가 용서 못할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형을 껴안았습니다. 용서할게요, 형. 이젠 다 놓을게요. 강우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큰 몸이 흔들렸죠.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진과 유정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그들은 작은 카페를 운영했죠. 절벽 끝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 이름의 유래를 물었습니다. 우진과 유정은 웃으며 대답했죠. 저희가 만난 장소예요. 절벽 끝에서. 로맨틱하네요. 네, 저희에겐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카페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과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었죠. 우진과 유정의 딸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어느 날 저녁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우진과 유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긴 이야기란다. 듣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다 들려줄게.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진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이 뒤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별요? 무인도에서 봤던 별들. 그때가 생각나요? 가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전 우진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무인도 하늘에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겠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그곳, 절벽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진과 유정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사랑하며 웃으며 세상이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죠. 절벽 끝에서 시작된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무인도에 버려진 재벌집 아들 우진이와 절벽 끝에서 만난 유정의 이야기, 가슴 뭉클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엔 너무나 잔인한 배신이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음의 섬으로 내몰았습니다. 우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저 착하고 순수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우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인도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고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려던 한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유정과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어요. 둘 다 절망의 끝에 서 있었는데 서로를 만나면서 희망을 발견했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진이의 복수, 아니, 복수라기보단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었죠. 그는 단순히 형을 벌받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결국엔 용서까지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잖아요.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배신을 경험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우진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유정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 우진이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딸을 키우고 웃으며 사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보여줬죠. 여러분도 삶에서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욕심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것인가? 우진이의 이야기가 그 선택의 작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벽 끝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진이와 유정 같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게 바랄게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